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수출 먼저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잠정 수출이 나와서 그거 얘기 제가 짤막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잠정 수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는 게 2020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63% 증가한 152억 불, 수입은 59% 증가한 176억 불을 기록을 했는데요. 요 수치가 올해 빼고,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요 기간을 제외하고 이제 과거 2020년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수치이기도 하고, 2018년부터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동기간을 비교했을 때도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조업일수가 5.51이었고요. 5.51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한 27.6억 불, 수입은 29.7% 증가한 32억 불로 요 일평균 수출과 수입 금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 9월, 이제 9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사실 가장 좋았고요.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 지금 2021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열흘 단위로 이제 잘라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수치인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를 이제 저희가 1월부터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냥 쭉 이런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27.6억 불인데 이 금액은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하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억 불대를 가장 높은 수치로 기억을 하는데 27억 불대가 나와서 여전히 이제 좋은 수출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했습니다. 요거를 30일로 바꾸면 계속 데이터가 엄청나던데요? 네네네. 요거를 만약에 지금 제가 조업일수를 5.51이라고 했는데요. 2021년 10월 전체 조업일수를 만약에 22일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해서 22일 정도로 추정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조업일수를 추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달력에서 저희가 이렇게 세보는 거랑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조업일수랑 좀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정치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나와있던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 일평균 수출 금액에다가 10월 예상 조업일수 22일을 곱할 경우에 수출은 607억 불이 나오게 되는데 이 607억 불은 바로 지난달이었던 2021년 9월에 기록했던 558억 불이라는 역대 최고 수치를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경신하는 그런 금액이 되고요. 수입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예상 수입, 전체 수익 규모는 704억 불로 추산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달 9월에 기록했던 516억 불이라는 좋은 수치를 굉장히 크게 높이 이제 경신하는 그런 금액이 돼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3분기, 그러니까 10월 정도부터는 전년도 10월부터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이 좀 꺾일 거다,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아직 뭐 30일, 한 달치 자료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열흘 동안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는데요. 완화를 넘어서 이제 성장세가 이어지는 거의 그 정도까지의 저는 그런 데이터라고 봤고요. 일단 관세청에서 발표를 한 그 품목별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금액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같은 10일 동안에, 물론 이제 2020년에는 그 2020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가 4.51로 올해보다 하루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162.5%, 석유 제품은 206%, 선박은 570%가 나왔는데요. 선박 같은 경우는 인도 일자가 있으니까 선박은 조금 제외한다 하더라도 철강이나 석유 제품 증가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수치가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수혜를 입는 기업은 조금 제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Q보다는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분을 가져가는 기업은 이제 좋은 실적을 가져갈 것이고, 이제 그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가장 성장률이 낮았던 품목은 무선통신기기였습니다. 13.4%고 아마 조합일 수가 하루 많았다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금액이 거의 동등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수입 품목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 제품이 이제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437%의 성장세가 나왔고, 석탄이 217.3%가 나왔고, 무선통신기기가 수입은 또 108%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선통신기기는 뭐 애플의 아이폰이 언제 출시되느냐 뭐 여러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삼성의 그런 제품을 이제 국내 생산 비중, 뭐 해외, 베트남 생산 비중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증감률이 수출은 22%, 수입은 16%인데 이제 올해 반도체가 좋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도 뭐 홍콩 요새 태풍 때문에 오늘도 휴장했죠, 뭐 태풍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홍콩에서만 수출이 지금 역성장이 나왔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좋은 성장이 나온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려했던 4분기 그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는 지금 데이터가 모두 다 지금 부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2021년 12월 12일 종가 기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의 합이 2,521조 원인데요. 2,521조 원은 이제 올해 연간에 2021년 연간을 봤을 때 1월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에 다른 점은 1월에는 올라가는 장이었고 지금 내려가는 장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장에서의 시총 규모와 지금 내려가는 장에서의 시총 규모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런 좀 온도는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이제 시가총액에서의 상위 종목들 비중도 1월 초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었다면 지금은 그 두 종목은 좀 내려왔고, 반면에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올라가서 이제 개인들마다 체감하는 그런 증시의 그런 흐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계산을 했던 그런 시가총액과 무역 규모를 비교한 그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일수 22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수출은 607억 불, 수입은 704억 불로 추산이 되고, 환율이 1191원으로 연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환상 한 값이랑 지금 시가총액 규모를 비교를 하게 되면 무역 규모 대비 시가총액의 비중이 134.5%까지 하락하게 되는데 연중 최저치고, 최저치를 떠나서 2019년 4분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규모는 뭐 아직 3천 포인트가 조금 깨지긴 했지만 2019년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지만, 이제 실제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비율이 좀 가파르게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단기간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금리 인상 같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또 10일치 자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달치 자료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같은 경우도 2021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숫자가 거의 190억 불 가까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가 꾸준히 유지가 됐으면은 월에 그 수출 금액이 700억 불이 넘어갔을 텐데요. 뒤로는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부터 10일까지의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온 거고, 뒤이어서 수출 좀 감소하게 되면은 이런 비중들은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저는 아직은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면은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그만큼 수입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무역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도 좀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비용 증가를 일반 그런
소비자들에게 뭐 이렇게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그런 하반기 수익성 차이는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좀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이 있는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LIG 넥스원이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제 방위 산업업체인데 기본적으로 최종 고객사가 대한민국 정부예요. 근데 이 정부는 이 국방비 예산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방위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비 또 그 중 안에서 방위력 개선비라는 항목이 실제적으로 이제 방산업체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예산인데 LIG 넥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R 자료에 그 방위력 개선비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R 자료에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 금방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 쓰고 내년은 얼마 쓰고 뭐 후년은 얼마 쓰고 이런 중장기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한 7%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방위력 개선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은 이제 국회에서 짜잖아요. 국회에서 정해지게 되고 국방비 관련해서도 똑같이 국회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근데 국방비를 뭐 내년 국방비 이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국방 중기 계획이라고 해서 5년씩 항상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숫자를 LIG 넥슨은 이제 가지고 와서 그대로 IR 자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 숫자는 정확한 숫자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비 중에서도 이제 군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돈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제 무기 관련해서 사용되는 돈만 따로 빼서 방위력 개선비라고 이제 이것도 LIG 넥슨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국방부랑 이제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만 어떻게 증가하냐를 생각하면은 이게 뭐 총도 사고 미사일도 사고 뭐 탱크도 사고 하는데 쓰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걸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장기 예산이 증가할 것이고 LIG 넥슨 역시 신규 수주나 뭐 수주 잔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2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수주 잔고가 15년도를 넘어선다면 주가도 그에 맞춰서 사실 신규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흘렀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장했을 때 당시가 막 10만 원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5만 원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 매출, 이익, 수주 잔고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도 좀 그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회사 예전에 한번 들어봤을 때 자주 나왔던 질문이 정권이 바뀌면 네네. 뭐 국방비 예산 안에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들었던 답변이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워낙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다 짜여 있다 보니까 그게 정권이 바뀌는 이슈, 정치권의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해서 예산안이 바뀌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위력 개선비가 꾸준히 올라오는데 16년과 17년도에는 사실 LIG 넥슨 수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설명을 주셨던 것처럼 전체 국방비 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증가를 했지만 LIG 넥슨이 담당하는 분야의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슬로우해졌고 18년도 이후에는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이제 앞으로 나와 있던 이런 계획들을 검토를 해보게 되면 LIG 넥슨이 올해, 내년 그리고 뭐 잘하면 후년까지도 좀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조금 불확실할 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확실한 좀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산회사의 특징을 이해하면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우주로도 더 유명하지만 한화 에어로라든지 이제 다른 회사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무기라는 게 이제 뭐 경쟁시켜서 뭐 컴퓨터 개발하듯이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보통 비용 처리를 하게 돼.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더 미세화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이거는 개발 단계에서도 정부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SLM이라고 하나요? 거기 잠수함에서 쏘는 네네. 미사일 같은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과제를 주고 그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코스트 플러스 P로 예를 들면은 비용이
100억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한 자릿수 이익률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개발 단계 매출액이 많게 되면 이익률이 낮아지고요. 이게 개발 단계가 끝나고 나서 양산 단계가 되면은 이익률이 그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산 회사들은 코스트 플러스 P로 적혀 있고 뭐 미사일 만드는 게 뭐 비용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이익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국내에서 판매하는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와 코스트 플러스 P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해외 수출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든지 LIG 같은 회사들이 매출액이나 수주가 더 빵빵해져야 다음 무기를 개발하는 데 더 유리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뭐 무기를 해외 판매를 한다는 게 이제 정부 대 정부 간에서도 영업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뭐 호주에도 이제 장갑차 레드백을 판매하고 할 때도 정부에서도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이익률이 똑같은 매출액이라도 확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넥소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회사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IR 자료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보면은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주 잔고가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매출액으로 다 연결이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방산이라는 섹터 자체로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전지처럼 핫한 게 아니니까 뭐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도 쏘지 않는 이상은 트리거라는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매출액이랑 수주 잔고랑 이익은 계속 따박따박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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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